자, 이제 광합성하고 호흡 한번 나가봅시다. 자, 광합성. 자, 말 그대로 광합성은 뭐예요? 빛으로 합성을 하는 걸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자, 그래서 광합성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은 식물만 할 수 있어요. 즉, 녹색 식물이 뭐를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이산화탄소랑 물은 여러분들 뭐에 해당이 돼요? 무기물에 해당이 돼요. 무기물. 예. 그러니까 유기물하고 무기물의 차이가 뭐예요?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이 유기물, 탄소가 포함되지 않는 물질은 무기물이라고 하는데, 예, 무기물로 양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분이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합성을 할 수 있는 게, 예, 그래서 예, 녹색 식물이 할 수 있는 광합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낸 양분이 바로 포도당에 해당이 되고요. 부가적으로 뭐도 발생을 합니까? 산소도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산소로 지상에서 또는 바닷속에서 산소호흡을 모든 동식물들한테 산소를 생물들한테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따라서 전체 식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빛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포도당하고 산소라고 하는 이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에너지를 뭐 하는 반응이에요?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반응이라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광합성을 흡열 반응, 이렇게 불러줘요. 에너지 전환, 출입 차원에서. 그 다음에는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무슨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포도당하고 산소에 해당하는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은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빛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꿔주는 반응이다?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반응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식물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엽록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녹색 식물의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엽록체 중심에 보면은 엽록체에 있는 초록 색깔의 색소인 엽록소라고 하는 애가 존재해요. 엽록소가 A, B, C, D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 이게 녹색 색소 말고도 노란색 색소도 있고 빨간색 색소도 있어요. 노란색 색소는 잔토필이라고 하고, 빨간색 색소는 카로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얘네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단풍잎은 노란색 색소만 남은 거고, 그러니까 엽록소가 뭐에 약하냐면 저온에 약해요.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는 녹색 엽록소가 다 파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는 게 노란색이 남으면 노란색 단풍이 되는 거고, 빨간색이 남으면 빨간색 단풍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엽록소가 광합성에 필요한 빛 에너지를 주로 흡수하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2학년 1학기 때 저거 나오잖아요. 빛. 그죠? 우리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가, 색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로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야? 물체가 갖고 있는 특정 어떤 녹색 식물은 그럼 주로 무슨 빛을 반사하겠니? 반사된 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초록색을 주로 반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녹색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녹색으로 있는 애는 초록색을 반사하고, 나머지인 빨간색하고 파란색, 빛의 3원색이 RGB 3개잖아요. 그러면은 빨강하고 파랑은 주로 어떻게 되겠어요? 흡수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물은 결국에는 엽록소는 주로 뭐를 반사하고, 초록빛은 반사를 하고, 결국에는 태양광선 중에서 뭐를 주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간빛하고 빨간색하고 파란색 빛을 주로 흡수를 해서 광합성에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빛만 비춰주잖아요. 그러면은 광합성을 못해요.
왜? 흡수를 거의 못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을 반사하기 때문에 빨간색, 파란색을 비춰줘야지 광합성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하고 광합성 산물을 보게 되면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당연히 물하고 이산화탄소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은 물은 어디에서 흡수해요?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를 합니다. 자, 물은 뿌리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관다발 중에 물관이라고 하는 걸 관다발을 통해서 입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물관은 주로 뭐가 이동을 하게 되냐면 물관에서는 물과 무기 양분이 주로 이동이 돼요. 물과 무기 양분이 주로 이동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는 공기 중에서 입의 기공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입의 뒷면에 있어요. 앞면에는 거의 없고 주로 뒷면에 있는데 입의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흡수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관다발의 물관을 통해서 물이 올라오면은 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엽록체한테 공급이 되면은 빛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이랑 산소를 공급을 해주게 되는데, 자, 포도당은 광합성으로 최초로 만들어지는 양분, 유기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단당류예요. 단맛이 나는. 자, 얘는 대신에 곧바로 뭘로 바뀌어요? 녹말이라고 하는 다당류로 바꿔서 엽록체 안에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녹말은, 포도당은 당 한 개짜리고, 그래서 단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녹말은 이 단당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다당이에요. 이 형태로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산소는, 식물도 여러분들 뭘 가져요? 미토콘드리아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식물은 뭐하고 뭐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엽록체랑 미토콘드리아를 모두 가지잖아요. 그죠?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엽록체에서는 뭘 하게 되고요? 광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뭘 하게 됩니까? 호흡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호흡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동물은 엽록체가 없으니까 뭐만 해요? 호흡만 하겠죠. 그래서 이때 발생한 산소는 일부는 식물의 호흡에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방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생성된 녹말은 나중에 녹말 검출 지시약인 뭐예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통해서 반응을 시켜주면은 청람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산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산소는 여러분들 연소에 관한 성질 중에서 이 산소 기체는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을 가지는 기체이기 때문에 꺼져가는 향불이나 성냥불을 가져가 되면은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을 확인을 해서 광합성에 산소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자, 그러면 광합성은 크게 광합성의 재료 그리고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에 의해서 광합성의 속도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광합성은 빛의 색이,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 다음에는 온도와 같은 환경 요인이 모두 알맞게 유지될 때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광합성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 자, 뭐라고 불러주려면 고등학교 가서도 다시 배우는데 이런 활동을 물질대사라고 해요. 물질대사. 호흡도 물질대사고 광합성도 물질대사고 소화도 물질대사인데, 이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물질대사라고 얘기를 해줘요. 우리 몸 안에서도 물질대사는 당연히 일어나고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는 자, 반드시 뭐가 관여하냐면 반드시
효소가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소화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그 소화에서도 소화 효소가 있었고, 예, 뭐 호흡을 할 때도 효소가 있고, 모든 물질 대사에는 다 효소가 관여를 해서 이 효소가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해가지고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 효소라고 하는 애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백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백질은 뭐에 매우 약하냐면 열에 매우 약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특이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열에 매우 약해서 이 특이한 입체 구조가 특정 온도 이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면 원래 효소가 갖고 있던 입체 구조 자체도 변해서 효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열에 매우 약해서 40도씨 이상이 돼버리면 바로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단백질의 열변성이 일어나요. 열변성. 그러니까 열에 의한 구조의 변화가, 성질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가지고 바로 이 효소의 기능을 상실해요. 네, 효소의 기능을 상실해서 원래 기능을 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과합성은 빛이 세지면 어떻게 돼요? 빛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과합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과합성량이 점점 늘어나다가 나중에 어떤 특정 빛의 세기 이상이 돼버리면은 줄어드는 건 아니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과합성량이 일정해지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과합성량이 일정해지는 요 빛의 세기를 우리 뭐라고 불러주냐면 광포화점이라고 해요. 빛으로 포화가 됐다. 뭐가 포화가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물질 대상에는 효소가 관여하는데 이 효소가 무한정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정해진 양만큼 있는데 효소가 촉매작용을 해서 과합성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만약에 빛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세지면 모든 효소들이 과합성에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참여 가능한 효소가 없어. 그러면은 최대로 빨라진 상태에서 더 이상은 빨라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서 입장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게이트에서 입장하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게이트를 아무리 많이 열어도 게이트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숫자는 정해져 있잖아. 문을 많이 열면 많이 들어가겠지만 문이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들어가는 속도 이상이 돼버리면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결국에는 똑같아요. 즉 재료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특정 농도 이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과합성량이 늘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다 똑같은 이유로 속도가 일정해지는 거예요. 빛의 세기가 너무 세지든 아니면 이 이산화탄소가 너무 양이 많아지던 간에 결국에는 이 과합성에 관여하는 뭐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효소의 양이 정해져 있고, 이 효소가 모두 다 과합성에 참여를 하고 있으면은 더 이상 과합성 양은 어떻게 된다?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일정해지고, 대신에 온도는 조금 그래프 형태가 다르죠. 자, 일단 온도가 높아지면 과합성 양이 늘어나요. 보통 이렇게 과합성 양이 가장 많은 온도가 대략 37도씨 정도 부근에서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체온 범위 이 정도에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요 시점이 대략 몇 도쯤 되냐면은 40도씨 정도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효소가 너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열에 매우 취약해서 40도씨 이상이 되면은 단백질의 열변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효소가 기능을 상실을 해버리니까 과합성에 들어와서 일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 효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과합성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떨어져 버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자, 보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문제 풀이 한번 해보자.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왼쪽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광합성에는 빛에너지, 물,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광합성은 식물 세포에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엽록체에서 일어나게 되고,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진 양분은 바로 포도당이고,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는 식물의 호흡에 사용이 되고, 일부는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방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보자. 다음은 광합성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자, 물하고 재료인 이산화탄소가 빛에너지 포도당 산소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요. 자, 다음에 2번.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은 뭐가 됩니까? XOXX죠. XOXX. 광합성은 입의 엽록소가 아니라 엽록체예요. 체. 그 다음에 광합성 결과 처음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녹말이 아니라 포도당이고,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기체는 산소죠. 그 다음에 3번.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빛의 세기, 온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요 세 가지에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XOXX에 해당이 됩니다.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중 일부 환경 요인이 아니라 요 세 가지 모두가 광합성에 영향을 주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 양은 증가하다가 온도가 어느 한계 이상이 돼버리면 일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죠.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광합성에 관여하는 효소가 성질이 변해서 이렇게 변해버린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일정해지죠. 일정해지게 되는 이유는 광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양의 효소만 관할하기 때문에 라고 아까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식물의 호흡 봅시다. 자, 이제 호흡은 산소를 이용을 해서 양분을 분해하고, 자,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이 바로 호흡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호흡은 뭐하고 반대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은 광합성하고는 정확하게 반대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생활에 필요한 양분을 만들고 산소를 발생을 시키는 게 광합성이면, 호흡은 산소를 이용을 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결합시키고 이산화탄소랑 물을 노폐물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게 노폐물이고, 그 다음에는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의 장소는,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엽록체에서 일어났고, 호흡은 세포 소기관 중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라고도 하는데,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바로 식물의 호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는 동식물이 다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기 때문에 동물도 호흡을 하고 식물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거꾸로 반응이 뭐에 해당이 돼요? 광합성이고, 이 반응은 호흡이니까 정확하게 반대 반응이다. 호흡의 장소는 살아있는 모든 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자,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광합성을 하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광합성은 언제만 일어날 수 있다? 낮 시간에 밖에는 못 일어나요.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호흡은 빛이 없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는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광합성은 광합성 반응 자체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흡수하는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죠. 빛에너지를 흡수해야 반응이 일어나지만 호흡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광합성은 흡열 반응이고, 호흡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슨 반응이라고 봅니까? 발열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보면은 식물의 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뭘 발생하는 거니까? 에너지를 발생을 하는 거니까 식물의 호흡이 활발할 때는 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을 때에 해당이 돼요. 자, 사람도 비슷한데 싹이 트거나 꽃이 피는 등 생명 활동이 왕성할 때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 싹튼 콩을 집어넣은 유리병에다가 온도계를 넣어놓고 마개를 닫아 놓으면 보면은 콩이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열 반응이라 열이 발생을 해서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요 안에 호흡의 결과로 발생을 하는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져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검출해요? 이산화탄소는 뭐에 통과시키면? 석회수에다가 통과시켜주면은 이 석회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뿌옇게 흐려집니다.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걸 보고서 이산화탄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요. 자, 그러면 과합성하고 호흡에서의 기체 교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자, 낮 시간에는 뭐하고 뭐가 다 일어나요? 과합성하고 호흡이 다 일어나게 되고, 밤 시간에는 호흡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과합성을 할 때 뭐가 들어와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산소를 밖으로 발생을 시키는데, 호흡 과정에서는 이때 발생하는 산소를 일부 갖다가 쓰고 나머지는 방출을 해주고, 호흡을 통해서 또 뭐가 발생합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데, 이 이산화탄소를 다시 광합성에 또 써요. 알겠어요? 자기가 발생을 한 거를 자기가 사용을 해주는데, 그래도 낮 시간에는 뭐가 뭐보다 많아? 과합성량이 호흡량보다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체 출입을 보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방출하는 양보다 흡수하는 양이 많고, 산소를 호흡을 통해서 흡수하는 양보다 방출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많고 산소 방출량이 더 적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밤 시간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때는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주로 산소를 흡수하게 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는 이런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낮에는 과합성 호흡이 다 일어나고 밤 시간에는 호흡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합성과 호흡 과정에서 에너지하고 물질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자, 일단 과합성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이산화탄소랑 물이 필요하고, 호흡을 할 때는 포도당하고 산소가 필요해요. 그럼 이때 생성되는 물질은 과합성 과정에서는 포도당하고 산소가 발생을 하고, 호흡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그러니까 이거는 과합성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재료고, 그 다음에는 얘는 호흡 과정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변화는 얘는 양분을 합성을 하고 얘는 양분을 분해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대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합성을 하는 반응이다 라고 해서 무슨 반응이라고 불러주냐면은 동화작용 이렇게 불러주고, 그 다음에 얘는 분해를 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화작용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 그 다음에 호흡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고,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얘는 모든 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광합성은 낮에만 일어나고 호흡은 낮이나 밤이나 항상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이 호흡 과정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과합성 산물의 저장과 이용을 보게 되면은, 과합성 과정에서 맨 처음에 뭐로 만들어요? 포도당을 최초로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은요 입에서 사용이 되거나 또는 일부가 뭘로 바뀌어서 녹말로 바뀌어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저장을 해 놨다가 물에 잘 녹지 않은 녹말은 이동을 할 때 보통 언제 이동을 시키냐면 밤 시간에 이동을 해 주는데, 물에 잘 녹는 설탕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서 밤에
유기양분의 이동 통로인 체관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운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만들어서 각 기관으로 다 보내주는 거예요. 체관을 통해서. 물은 뿌리에서 흡수해서 입까지 끌어올려주는 거지만 체관은 입에서 만들어진 양분을 전 식물 온 몸으로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관다발을 보게 되면은 요 안에 물관하고 체관이 같이 있거든요. 물관하고 체관이 같이 있는데 쌍떡미 식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바깥쪽에 있는 게 체관이고요. 안쪽에 있는 게 물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체관이 바깥쪽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건데 식물 줄기의 바깥쪽 껍질을 고리 모양으로 벗겨내요. 그래서 고리 환자라고 써서 환상박피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얘를 벗겨내 버리면 밖에 있는 체관이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입에서 만들어졌던 양분이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체관이 잘려 버리니까 이동을 못 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이유는 체관이 잘려서 양분이 여기 쌓인 거예요. 대신에 아래쪽으로는 가지 못하니까 이 위쪽에 양분이 나머지에 다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피를 한 윗부분에 있는 과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크게 잘 자라게 돼요. 그래서 과수농과 같은 데서 저렇게 겉껍질을 벗겨서 위에 있는 왜 그러냐면은 골고루 다 자라게 해버리면은 사과가 안 커. 배나 과일들이 이 알이 별로 크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크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기 부분을 벗겨버려서 양분을 위쪽에 집중시켜서 이 사과나 또는 배 같은 과실류들이 크게 자라게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바깥을 벗기면은 체관이 날아가는 걸 이용해서 유기양분의 이동을 막아서 저장을 특정 부분 위쪽으로만 하게 해주는 게 바로 요 환상박피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이용을 하는 건 결국에는 호흡으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식물의 몸을 구성을 하는 성분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포도당들이 합쳐져서 섬유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구성하는 주 성분이냐면 식물의 세포벽 같은 거를 주로 구성하는 성분에 해당이 되고요.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뿌리에 저장을 하던가 줄기에 저장을 하던가 열매에 저장을 하던가 씨에 저장을 해요. 뿌리에 저장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뿌리 식물에 해당이 되는 고구마, 무, 당근 이런 것들은 뿌리에 저장을 해주고 줄기에 저장을 해주는 게 대표적으로 누구에 해당이 되냐면은 감자예요. 감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열매에 저장을 하기도 하고 씨에 저장을 하기도 해서 이런 식으로 양분을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기도 하고 얘를 종자를 퍼뜨리는데 나중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봅시다. 자, 왼쪽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과합성은 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호흡은 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과합성의 결과 산소가 발생을 하고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요. 과합성은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이고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는 과정에 해당이 돼요. 과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다음은 호흡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은 호흡에서는 호흡의 재료가 되는 포도당, 산소를 결합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에 이때 에너지를 이렇게 발생을 시키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면은 X, OOX예요. 빛이 없는 밤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호흡은 낮이건 밤이건 다 일어나게 되고요. 호흡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다시 일부는 다시 어떻게 돼요? 식물이 흡수를 해서 그대로 과합성에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에 3번. 다음은 낮과 밤에 일어나는 식물의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주로 낮 시간에는 뭘 많이 흡수해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주로 방출을 하고, 밤 시간에는 산소를 주로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주로 방출하는 형태의 기체 출입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과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래요. 과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일단은 물에 잘 녹지 않은 녹말로 바꿔서 저장을 해놨다가 녹말은 다시 설탕으로 바꿔서 체관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자, 뒤에서 보면은 과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과합성의 산물을 확인을 해주는데, 자, 보면은 여기서 뭘 보냐면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서 녹말을 검출해 주는 거예요. 제가 녹말하고 반응을 하면은 청람색으로 색이 변하면서 녹말이 생성됨을 확인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위 실험에 대한 설명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검정말에서 녹색으로 관찰되는 알갱이는 바로 엽록체에 해당이 되고,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 녹말과 반응해서 청람색을 띠게 됩니다. 위 실험에서 검정말 잎을 에탄올에 넣어서 물중탕을 해주는데요. 자, 에탄올에 넣어서 물중탕을 해주는 이유는, 이건 뭘 해주는 거냐면 여러분들 탈색을 해주는 거예요. 탈색. 그러니까 이 안에 넣어서 이 탈색을 해줘서 뭐를 제거해 주는 과정이에요? 엽록소를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에탄올에다가 넣어서 물중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줘야, 엽록소를 제거를 해줘야 어떻게 돼요? 녹말 반응의 색깔을 정확히 관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햇빛이 비치는 곳에 오랫동안 놓아둔 검정말의 잎세포에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후에 현미경으로 봤는데 청람색으로 변하게 만들어진 물질은 바로 녹말에 해당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과합성에 필요한 물질하고 과합성의 산물을 확인을 해 주는 거예요.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에서 빈칸에 들어간 알맞은 말은 위 실험을 통해 과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주면서 보는 거니까 이산화탄소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LED 전등을 사용을 하면은 빛을 비출 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열 전등을 쓰면 백열 전구 같은 경우에는 빛도 나오지만 모두 대단히 많이 나와요. 열도 많이 나와요. 근데 LED 같은 경우에는 열은 거의 안 나고 빛만 나기 때문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줄 수 있어요. 위 실험을 통해 과합성 결과 생산된 물질이 뭐가 있음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산소가 있음을 확인을 해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위 실험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농도가 변한 까닭은 결국에는 식물이 뭘 했기 때문에, 식물이 과합성을 했기 때문에, 과합성을 해서 CO2는 농도가 줄고 산소는 농도가 늘었을 거예요. 자, 3번은 그래프는 식물 잎을 과합성 실험장치에 놓고 빛을 비추며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했대요. 예를 들면 CO2 농도가 점점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점점 감소를 했고, CO2를 흡수해서 과합성에 이용을 한다. 빛을 비추지 않으면 실험 결과는 같지 않겠죠. 빛을 안 비추면 이산화탄소를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생산해내겠지. 호흡을 통해서. 네. 그 다음에 과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서 이번에는 뭘 봤어요? 빛의 세기에 따른 과합성의 양을 알아보는 실험을 한 거예요. 자, 따라서 위 실험에 대한 설명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빛의 세기는 뭐 해야 할 환경 요인이요? 이건 빛의 세기는 여기서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죠. 빛의 세기에 따른 과합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빛의 세기는 변화시켜줘야 말이
빛의 세기는 이거 뭐가 말이 안 되는데? 변화해야 할 환경의 요인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합성이 활발해지니까 감소를 하겠죠.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정확하게는 증가하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일정해지죠. 결국에 위 실험에서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환경 요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에 따른?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보는 거니까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빛의 세기, 온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요 세 가지가 영향을 주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요거를 변화시켜 주는 거니까 뭐하고 뭐는 똑같이 놔줘야 돼요? 온도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의 양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험에서 이 빛의 세기처럼 변화시켜주는 요인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조작해주는 변화 요인이다. 그래서 조작변이라고 해주고 온도나 이산화탄소 농도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요인을 뭐라고 하냐면 통제시켜주는 변이이다. 그래서 통제변인 이렇게 불러줘요. 그 다음에 3번 온도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는 3번처럼 나타나게 될 거고 선생님이 빛의 세기가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제 한눈에 정리하기 뒤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광합성으로 산소가 발생을 하는 거 맞고 포도당도 만들어지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엽록체 맞고 빛이 있는 낮에 일어나게 되겠죠. 자, 따라서 4번이 틀렸고 2번은 그림은 낮에 일어나는 식물에서의 기체 교환이에요. 강한 빛이 내리쬐고 있으니까 이 시기의 식물에 대한 설명은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고요. 호흡이랑 광합성이 모두 다 일어나게 되니까 틀렸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기체 출입 과정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니까 광합성량이 뭐보다 더 많다? 호흡량보다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